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다음은 바움린드가 제시한 양육태도 모형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는 기억과 애정에 따라서 부모의 양육 행동을 이제 구분했어요. 자, 기억을 채우고 이에 가장 바람직한 양육 방식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제 요쪽이 애정, 요렇게 되는 게 애정이고, 이게 뭐예요? 요 밑에서 출발해서 위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쪽은 적은 거 0이고 이쪽으로 가면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밑에는 애정이 없는 거, 그래서 애정은 없고 여기는 애정은 많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은 그래프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통제 차원이긴 한데, 여기는 통제를 안 하는 거. 그쵸? 보통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이쪽은 없는 거. 여기가 이제 제로고, 원래는 이제 우리 그래프로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생겼으면은 얘가 0이고, 1로 가면 플러스, 1로 가면 마이너스, 0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화살표 방향, 친절하게 화살표까지 줬으니까, 원래 그렇게, 이제 그래프는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 0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고, 이건 뭐 수학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쪽은 조금인 거고, 이쪽은 큰 거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적은 거고, 이쪽은 많은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이쪽은 뭐냐 하면,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얘도 많고, 얘도 많고.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둘 다 많은 거예요, 이쪽은. 그쵸?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여기 애정 차원은, 아니, 통제 차원은 많은데 애정 차원은 마이너스 밑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통제는 많이 하고, 애정은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거는 뭘까요? 둘 다 없는 거죠. 여기는 이쪽도 조금이고 이쪽도 조금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혼란된 부모는 통제도 안 하고 별로 애정도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이쪽은 뭘까요? 애정은 엄청 많고 통제는 많이 하는. 그렇게 통제는 안 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통제는 애정은 엄청 많고, 애정 많고, 그다음에 통제는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그죠? 그래서 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통제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애 이뻐가지고 막 뭐 쏟아버리고 막 이렇게 하고 다녀도 그냥 가면 내비두는 스타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뭐 그냥 이거는 혹시 이제 이런 책 읽다가 이런 거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제 답답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거 뭘까요? 애정하고 한쪽은 통제죠. 통제. 애정하고 통제. 그죠? 그래서 애정도 많고 통제도 많은 이 스타일은 권위 있는 부모인데, 자, 이해 가시죠? 그쵸?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부모의 양육 방식을 구분했는데 이건 쉬운 거예요. 그쵸? 기억을 채우고 가장 바람직한 양육 방식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죠? 양육 방식을 설명하라 했으면은 이건 뭐죠? 민주적인 그런 양육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이 양육 방식을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민주적인 양육 방식의 내용만 쭉 설명하시면 돼요, 사실. 그런데 그래도 설명하라고 했을 때 민주적인 양육 방식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답 쓰실 때 보시면은, 자, 아예 저는 이제 민주적인 그런 양육 방식 이렇게 아예 딱 답을 이렇게 썼어요. 어차피 키워드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1에는 통제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설명할 때는 이제 민주적 권위 있는 양육 행동 이런데, 자, 이거 보시면 아까 그 그래프에 보시면은 통제도 많이 하고 애정도 많이 있다. 자, 그게 사실은 키워드예요. 원래 이 바움린드가 나눌 때 통제랑 애정 차원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통제도 많이 하고 애정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통제를 막 하는 게 아니죠. 민주적인 부모인데 막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규칙을 만들 때 함께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민주적인 부모의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자, 그래서 대화로 규칙을 정하고 아니면 자녀와 함께 규칙을 정하고 다 괜찮죠, 그렇죠? 규칙 이거는 통제 차원, 통제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규칙을 정한다는 것은. 그리고 규칙을 어기면 또 설명도 해주고 필요할 경우에는 엄격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애정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죠? 통제도 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통제는 규율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셔도 됩니다. 아까 그 그래프에서 벌써 이미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녀를 합의에 의해서 규칙을 가지고 통제하고 애정을 많이 주는 유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바움린드는 지금 애정하고 통제 가지고 나눠놨기 때문에 구분하는 유형 자체가 애정하고 통제가 들어가게 설명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통제는 여기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규율을 만드는 거다. 그렇게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고요. 자, 민주적인 양육행동, 요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양육행동의 유형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규칙 이런 거를 함께 정하고, 그 다음에 규칙을 정하고 이게 얘가 이제 규칙을 막 마음대로 어기고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다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셰퍼가 분류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이에요. 자, 이제 대표적으로 양육태도 이렇게 볼 때 바움린드하고 셰퍼 이제 둘을 가장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셰퍼가 분류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보시면은 요 이제 셰퍼 같은 경우에도 애정하고 통제, 뭐 이걸로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정하고 통제로 나누어서 보시면 애정이 많고 자율적이고, 자, 요게 이제 바움린드하고 셰퍼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건데, 바움린드는 애정도 많고 통제도 많고 이거를 이제 권위 있는 부모, 민주적인 부모로 제일 좋은 걸로 봤잖아요. 근데 여기 셰퍼는 애정이 많고 통제는 아니에요. 애정, 자율, 요게 제일 좋은 유형으로 봤어요. 통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조금 틀린 거예요. 두 학자가.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애정 자율이죠. 여기는 통제와 규율이 있고 자녀를 인격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녀의 특성은 신뢰감도 형성되고 능동적이고 적응력 높은 그런 유형으로 자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뭡니까? 통제와 규율이 있으나 애정적인 태도로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거니까 여기 설명이 다 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애정 통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셰퍼의 양육 태도 유형은 이제 뭐 자세히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애정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자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바움린드하고 셰퍼의 차이점은 바움린드는 여기 통제를 하는 것도 민주적인 통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자율성을 주는 거에 반대를 통제로 보고 있어요. 그죠? 셰퍼하고 바움린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바움린드는 통제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통제야 이렇게 생각한 반면에 여기 셰퍼는 자율성 대 통제 이렇게 본 거예요. 통제하는 거는 그냥 부모가 다 정해서 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거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규칙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율성을 자녀에게 주는 거야 이렇게 보아서 바움린드가 가장 좋은 유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통제도 플러스 애정도 플러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셰퍼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유형은 애정 플러스 통제는 아니에요. 자율. 애정과 자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차이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위에 제일 좋은 거는 애정, 자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예 설명이 다 있어요. 통제와 규율은 있다. 그러니까 통제잖아요. 근데 애정은 있다. 그래서 애정, 통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부, 자율. 여기서 이제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애한테 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애한테 관심이 없는 게 거부하는 거. 너 오지 마, 막 이런다기보다는 이제 관심이 없는 거. 관심은 없고 자율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부 통제는 뭐냐면 관심은 없는데 엄청 무서운 사람. 그런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렇죠? 요런 이제 특성을 띠고 있고 여기선 제일 좋은 거는 애정 자율. 요런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해하시면은 내용을 이해하시면 답을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번 문제. 자, 요건 이제 어제도 간략하게 다룬 문제이긴 한데요. 자, 보시면 교사 회의 시간에 이제 교사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원감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화에 나타난 하그리브스와 퓰란이 제시한 교사 발달의 세 가지 측면 중에서 아래에 나타난 두 가지 내용,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다가는 대화의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하그리브스와 퓰란의 유아교사의 전문성 발달, 요거를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자, 요 내용을 좀 아셔야 되겠죠. 그쵸? 보시면 지식과 기술의 발달이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이해의 발달, 생태적 발달입니다. 자, 지식 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식 기술은 우리가 무슨 뭐 공장에 가서 뭘 만들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르치는 지식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티칭에 관한 거예요. 교수 기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정 설계라든지 뭐 교사로서 하는 모든 일들, 그 다음에 환경 구성, 유아와의 상호작용, 부모와의 상호작용 이런 여러 가지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 행동, 교실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요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식과 기술의 발달입니다. 근데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 이해의 발달은 이제 이 지식과 기술의 발달하고 좀 별개로 자기 이해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효능감, 교수 효능감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교사로서의 자신감이라든가, 뭐 교직에 대한 또 타인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측면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반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나는 훌륭한 교사야.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까지 막 좀 거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요거는 조금 이제 교사 경력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생태적 발달입니다. 생태적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내가 처해진 환경에 적응도 하고 그다음에 이 환경이 뭔가 좀 부당하다,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적응도 하고 컨트롤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생태적 발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그루비스 플란이 얘기한 것은.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원감이 대화하는 거에 보시면은 원감은 계속 환경 얘기만 하고 있어요. 환경을 내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환경을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최대한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하면서 수업 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협력할 수 있는 문화, 이것도 환경이잖아요. 이렇게 문화도 잘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노력하게 저는 계속해서 학습 공동체도 지원하고 환경적 지원 언제든지 다 할게요. 환경 얘기만 계속 줄창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생태적인 그런 발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는 교수학습 기술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설계, 학부모 상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교사에게 필수적인 능력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교수학습 기술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끝에 가서 원장님 덕분에 제가 되게 좋아졌어요. 원감님 덕분에 제가 되게 훌륭한 교사가 돼가고 있어요.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너무 꽂히시면 안 되고 위에 보시면 계속 교사에게 필요한 기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파악하실 때 여기서 메인이 뭐지? 요걸 파악하셔야 돼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지?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너무 시험을 막 특별한 걸로 생각해가지고 평소에 친구랑 대화할 때는 걔가 말하는 거의 요지를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거 시험 막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고 이걸 읽으면서 막 구석에 있는 단서를 찾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근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이게 위에 있는 것은 원감이 얘기하는 것은 생태적 발달, 그 다음에 밑에 윤교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식과 기술의 발달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이제 교사들이 대화한 거, 원감의 대화, 그 다음에 윤교사의 대화 그런 내용들을 쓰시면 되고, 그게 이제 지식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여기 생태적인 발달 요 개념하고 좀 연결이 되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답을 적어 놓은 걸 보시면은 여기 1번에 생태적 발달, 지식과 기술 발달 요거 2개 들어가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들은 문제를 제대로 안 읽고 생태적 발달 내용 쫙 쓰시고 기술적 발달 2번에다가 또 내용 쫙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1번에다 2개 쓰시고 그다음에 생태적 발달은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생태적 발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생태적 발달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육하 원칙에 맞게 제대로 된 문장으로 설명 딱 하시고요. 자, 원감이 교사들과 대화하면서 대화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대화한 내용의 사례들, 여기 이제 환경에 관한 거, 환경에 관한 거, 요렇게 환경에 관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적 발달이 뭔지 이제 아셔야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식과 기술의 발달. 지식과 기술의 발달은 윤 교사가 교육과정 설계, 학부모 상담, 이런 교사, 여기 예를 들고 있죠. 윤 교사가 교육과정 설계, 학부모 상담, 교사의 전문성 기술 향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과 기술 발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문장은 이렇게 제대로 된 문장으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이 돼야 채점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확한 문장으로 쓰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사라초가 제시한 교사의 역할 중에서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교사의 역할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라초가 제시한 교사의 역할도 되게 중요해요. 계속 기출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실행 자료집이나 이런 데서 교사의 역할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설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자율성과 책무성이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실행 자료집이나 이런 데 교사의 그런 능력이나 역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라초가 이야기한 교사의 역할도 조금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일단은 사라초의 교사 역할은 기본이니까 외우셔야 합니다. 자, 여기 밑에 문제에 보시면 사라초가 제시한 유아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학습 지도 과정이나 자유놀이 상황 등 여러 상황에서 학습의 방향, 문제 해결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교사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의사결정자의 역할입니다. 자, 요건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문제에 그죠, 뭐뭐를 결정하는 거, 뭐 결정이라는 단어에 너무 꽂힐 필요는 없지만 또 결정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교사로서 결정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보통 교사로서 결정해야 되는 것은 수업을 어떻게 하지? 얘의 발달 단계에 맞게 어떤 교구를 써야 되지?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습 지도 과정, 자유놀이 이런 상황에서 학습의 방향, 문제 해결의 방향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해야 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사는 순간순간 의사결정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 의사결정자입니다. 자, 사라초도 이제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자, 사라초의 교사 역할, 일단 요걸 외우셔야 되고요. 사라초가 얘기한 교사 역할들을 다 외우셔야 하고, 자, 보시면 이제 진단자가 있어요. 의사도 아닌데 뭘 진단합니까? 선생님이 진단하는 거는 평가예요. 아, 얘가 지금 저도 선생님들 평가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선생님은 이건 잘 됐으니까 이걸 하세요. 뭐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덜 됐어요. 이런 거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평가를 통해서 그거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교육학에서는 무조건 평가예요. 교육자적인 입장에서는 뭐 가슴이 아픈가? 발이 아픈가? 이런 거 진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진단은 전부 평가입니다. 평가. 왜 평가하는 거죠? 너는 1등, 너는 꼴찌 이렇게 하려고 그거 아니고 얘한테 맞는 학습을 계획하기 위해서. 듀이도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잘 진단해갖고 그거에 맞는 경험을 제시해주라고 했어요. 그게 진단자라고 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요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과정 설계하고 교수 조직하고 요거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어차피 좀 비슷한 거기는 해요. 비슷한 거긴 한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능력이나 발달이나 이런 거에 맞게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연간계획, 월간계획, 주간계획, 일일계획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제 교수 설계거든요. 우리가 교육을 실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정하잖아요. 그죠?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정하지 않습니까? 주제가 뭔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이걸 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인지를 이제 정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how 이런 거를 정하잖아요. 이 전체적인 것들을 정하는 게 사실은 교육과정 설계예요. 애들 능력과 발달에 맞게 월간 주제는 뭘로 하고 연간 주제는 뭘로 하고 뭘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 그게 이제 설계거든요. 그래서 유아의 발달 능력 이론에 맞게끔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싹 설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what, how 이런 게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조직을 해야지. 순서적으로 요거는 1월에 먼저 가리키고 요거는 12월에 가리키고 앞에 거 요걸 가리켰으니까 그 다음에 6월에는 이걸 가리키고 순서적으로 쫙 배열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 배열을 할 때도 왜 우리가 요거는 토론식으로 가르치고, 요거는 그 다음에 놀이를 해야 되고, 요거는 내가 활동을 넣고,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지, 어떻게 가르칠지를 전체적으로 정한 다음에, 그거를 조직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계열화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계열성, 계열화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교육과정을 순서적으로 쫙 짜잖아요. 짜는 거, 무엇을 가르칠지를 굉장히 고민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계열성, 통합적으로 가르칠까? 계열화를 해서 순서적으로 어떻게 심화시키고 확장시킬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교수 조직자예요. 우린 조직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열화를 시켜나가야 돼. 연결성이 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목표, 목적 이런 거 하고 맞게 수직적, 수평적으로 계열화, 통합성, 계속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수업을 쫙 연결성 있게 짜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두 개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설계하면서 조직도 하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거랑 순서적으로 쫙 짜는 거는 다른 거죠. 자, 순서적으로 짜는 거는 국가에서도 대충 짜줘요. 근데 우리도 다 짜야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쵸? 요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지도자. 애들한테 학습 환경도 조성해주고, 가서 내가 모델링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끼어서 같이 공동 놀이자도 해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학습 지도자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의사결정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문제에 나온 의사결정자가 있고, 상담 조언은 애들하고도 상담하고 부모님하고도 상담해야 되는 거죠. 자, 제일 헷갈리는 게 아마 이제 요 세 가지, 이제 왜냐하면 요건 이제 교수 설계 이론, 유아교육 공학 이론,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말들이에요, 사실은. 자, 요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학원가에 나와가지고 벤매넌도 되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벤매넌이 시험에 나왔을 때 참 당황하신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벤매넌 열심히 외웠는데 저한테 막 한탄하시는 선생님 오셔가지고, 제가요 작년에 벤매넌 엄청 외웠는데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그게 벤매넌을 묻는지 몰랐어요, 글쎄,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그런 사태가 생기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벤매넌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벤매넌이 이야기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사를 양성하려고 지금은 노력해요. 사고형의 교사인 거죠. 그래서 비판적 수준의 교사는 사고할 수 있는 교사예요. 단순하게 시키는 것만 막 단순 노동 이렇게 하는 교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고하는 교사. 그래서 문제도 사고형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자, 벤매너는 교사에게 필요한 반성적 사고의 수준을 기술적 수준, 전문가적 수준, 비판적 수준으로 구분했어요. 선생님들께서 여기 이제 하그리우스와 퓰란에도 기술적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벤매넌도 기술적 나오니까 두 개를 똑같은 건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은 굉장히 하급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그리우스하고 벤매넌은 안 만났어요. 만나서 상의해서 용어를 통일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그리우스와 퓰란이 이야기한 교사 발달의 세 가지 측면은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지 이건 낮은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벤매넌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수준을 조금 낮은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술적 수준은 뭐냐 하면은 뭔지도 모르고 막 우리 왜 교생 실습 나가가지고 부분 수업 과정안 짜고 막 연계 과정안 짜고 올데이 짜고 이럴 때 막 헤매면서 허덕허덕하면서 막 울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겨우 옳은지 틀린지 모르고 막 이것만 맞춰서 해야 되는 거,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기술적 수준이고,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기술적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기술적 수준이 단순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기술은. 그런데 여기 하그리우스와 퓰란이 이야기하는 교수 기술에서의 기술은 티칭 스킬이라는 얘기예요. 티칭 스킬은 초임 교사나 아니면 퇴임할 때 다 된 교사나 원감이나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술이라는 단어를 막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해가지고 기술만 나오면 별거 아닌 거,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단어에 오해가 있으시면 아마 3번 문제가 끝까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죠? 자, 다른 거예요. 하그리브스와 퓰라는 둘이 만나서 하그리브스하고 벤 매너는 만나서 용어 통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벤 매넌이 이야기한 기술적 수준은 선생님들 교생 실습 나가서 허덕허덕 대던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문가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감이나 뭐 이 정도 조금 이제 되기 전에 이제 선생님들이 뭔가 이제 그래도 전문성을 추구해 나가, 허덕허덕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교수 방법도 나름대로 조금 알아가지고 새로운 교수 방법 없나 뭐 이런 거 생각도 하고 남의 수업 보면서 이제 그 동료 장학 이런 거 하면서 선생님 요 부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다가 다른 방법, 교수 방법 다른 거 넣으면 좀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선생님 발문이 그게 뭐야 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정도 되는 게 이제 전문가적 수준이에요. 하지만 이거 지금 유아교육 이거 방향이 좀 틀리지 않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주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애들한테 이렇게 그냥 단순한 것만 가리키라고 하는 건 좀 문제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애들이 나중에 이제 다문화 막 이런 사회에 나가서 살 텐데 요즘에 유학도 많이 가고 유학 들어온 애들도 많고 이런데 얘네 이렇게 막 자기네들만 알아서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막 좀 어느 정도 거시적인 방향성. 그러니까 전문가적하고 기술적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전체적인 방향은 생각지 않아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잘할까?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판적 수준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난 전문가니까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은 뭐지? 이 정책이 바른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이 환경은 제대로 돼 있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궁극적인 교육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마이크를 딱 대고 9시 뉴스 앵커가 선생님들한테 교사가 딱 됐는데 교사한테 마이크를 딱 주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한국의 유아교육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의 유치원이 지금 2019 개정 누리 과정 이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은 저는 모르는데요. 막 이러면은 이제 일단 비판적 수준은 아니에요. 그죠? 비판적 수준 되면은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 있고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공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비판적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아교육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전문가적 수준까지만 양성을 해왔어요. 비판적 수준은 없는 거예요. 맨날 시킨 대로 남이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벤 매넌하고 톰 이런 사람들도 교사를 도덕적 행위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판적 수준 단계에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해야 되는 것이 매우 주된 과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우 주된 과제니까 계속 이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비판적 수준을 시험에 내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 1에 들어갈 것은 비판적 수준이라고 이제 쓰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비판적 수준을 정의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암기 문제이긴 하지만 좀 아시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보시면은 여기 기술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3번에 나왔던 교수 기술에서 쓰이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낮은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교육적 지식을 그냥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기계적 수준 이런 얘기예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적 수준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목표를 의문시하지도 않고 당연히 추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 막 4살짜리를 막 과외 요새 많이 시킨다고 하는데 막 과외 시키면서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시키니까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적 수준. 자, 전문가적 수준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장기적인 교육의 효과까지 검토를 하지만 이거는 비판적 수준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얘가 지금 보니까 얘 인지 과정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지금 내가 여기 발문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애가 훨씬 더 이해 잘할 거야. 그리고 얘는 뭐 수리 능력이 더 뛰어나구나. 그러니까 수리 능력 쪽에 좀 공부를 시켜줘야겠어.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의 장기적인 교육의 효과까지 검토한 후에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문가적 수준이니까 교수학습의 전문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교수학습에 있어서
있어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성적 사고에는 아주 기술적이고 도구적인 교수 활동, 뭐 여기선 좀 벗어나지만 모든 결정이 교육학적 원리에만 기초를 두고 있어요. 아시겠죠? 아주 기술적인, 아까하고는 좀 달라요. 아까하고는 좀 다르지만 여기는 교육학적 원리에만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4살짜리 애를 교육시키는 게 4살짜리 애를 잡아다가 1시간씩 2시간씩 교육시키는 게 바람직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고 그냥 얘가 이 다음에 커서 요걸 잘하는 게 좋겠지?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전문가적 수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수준이 됐어요. 여기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도덕 윤리라는 게 착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생각할 줄 안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을 전반적으로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유아들의 장기적 발달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생각, 판단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교육의 방향을 생각할 줄 안다는 겁니다. 교육 정책의 공헌도 하고, 이게 이제 지금 당면한 내 눈앞에 보이는 걸 좀 넘어서서 생각할 줄 아는 거. 그게 비판적 수준이에요. 아시겠죠? 그쵸? 자, 요 차이를 구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께서 하그리우스 퓰란이 이야기하는 지식과 기술, 이 기술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벤 매넌이 쓰고 있는 기술이라는 단어하고 좀 이렇게 차이를 두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실게요. 자, 기억에 들어가는 용어를 쓰는 건데, 기억은 뭐 여기 굉장히 힌트가 많이 있습니다. 준비도, 성장의 내적 요소, 표준 행동 목록, 이래서 이제 이럴 때는 키워드를 찾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 사람의 업적이 정확한 거니까. 자, 그래서 계젤, 여기 계젤의 업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계젤이 이야기한 내용 여기 해설에 보시면은 표준 행동 목록 요걸 만들었고요. 준비도 개념 무슨 뜻입니까? 유아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아가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 이게 준비도의 개념이죠. 그렇죠?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맞는 거를 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사전 결정론, 즉 발달의 예정론을 얘기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미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좀 기다리면 꽃이 핀다. 봄 되면 꽃이 펴요. 너무 서둘러서 2월 달에 꽃 피라고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사전 결정론, 발달 예정론입니다. 그다음에 성숙의 기본 원리도 얘기했죠. 성숙의 기본 원리는 방향, 상호교류, 기능적 비대칭. 기능적 비대칭이 뭘까요? 자, 오른쪽, 왼쪽 이렇게 대칭되어 있지만 요게 이제 어차피 조금 다르게 발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규제의 원리 뭐죠? 자기 규제의 원리는 막 쭉 직진만 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조절해서 약간 후퇴했다가 다시 앞으로 나갔다가 요게 자기 규제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 성숙의 원리. 애들마다 개별화되어 있어요. 성숙이 다 똑같진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발달 표준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보시면 나의 다음은 행동수정 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니은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입니까? 자, 행동수정 기법 중에서 한 가지인데 니은은 처음에 유치원에 와서 부모와 헤어지는 것을 불안해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니은을 적용한 예, 뭐 이런 예도 있어요. 얘는 밑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애가 막 너무 무서워하니까 하루 종일 엄마와 같이 있다가 이게 뭐예요? 얘가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죠. 뭐죠? 엄마와 헤어지는 공포. 엄마와 헤어지는 공포가 있는데 처음에는 얘가 무서워하는 공포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공포를 조금만 줘보는 거예요. 어떻게 집이 아닌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공포를 조금 늘려줘요. 어떻게 늘려주냐 하면은 하루 종일 안 있고 엄마가 점심시간까지만 같이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공포가 좀 늘었잖아요. 다음날은 이제 해볼만 하니까 다음날은 공포를 더 늘려줘요. 엄마가 10시까지 있다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음날은 공포를 또 늘려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아침에 9시에만 얘 데려다주고 9시까지 있다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고 나중에는 이제 똑같이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공포를 엄청 많이 주는 거죠. 그냥 통학차 태워주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하는 거죠? 얘가 두려워하는 공포에 점진적으로 노출시키고 있죠. 그게 체계적 둔감법이에요. 점진적으로 노출되니까 지가 노출된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자,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도 이제 용어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은
역행 조건 형성이에요. 조건 형성을 공포에 이제 노출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점점 학습을 시킬 때는 좋은 거를 점점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점점 줄여가는 그런 형식이에요. 공포를 줄여주고 가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역행 조건 형성을 이용해서 공포를 일으키는 자극에 점진적으로 노출시켜서 공포를 소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체계적 둔감법 이해 가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드너의 다중지능 영역 중에서 디귿과 리을에 해당하는 미영이의 지능 영역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요런 문제는 이제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강점 지능, 미영이의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쓰는 거죠. 쓰는 거. 그쵸? 자, 그래서 강점 지능이 뭔지, 약점 지능이 뭔지를 찾아서 쓰는 겁니다. 자, 미영이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얘는 글 쓰는 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벌써 처음부터 나오고 있어요. 글보다는 신체를 이용하는 이걸 잘한다는 거죠. 미영이는.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강점은 뭘까요? 신체 운동. 그쵸? 그 다음에 얘의 약점은 뭘까요? 언어적 지능 이런 거겠죠. 자, 요거 이제 문제는 비교적 쉽게 낸 문제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처음부터 딱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고 답을 딱 쓰면 안 되니까 계속 다 읽어보면 되는데 계속 다 읽어봐도 얘는 글씨 잘 못 쓰고 몸 움직이는 거 좋아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이제 외우라는 얘기인데, 자, 선생님들 가드너의 다중지능의 영역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역을 다 외우셔야 돼요. 언어적인, 음악적인, 논리수학적인 요 3개 묶어서 외우시고, 그 다음에 공간, 운동 이렇게 2개 묶어서 외우시고, 공간 감각이 있는 애들은 운동을 잘해 이런 식으로 묶어서 외우시고, 그 다음에 개인 내적 지능은 뭘까요?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나를 아는 거. 그 다음에 대인관계 지능은 남을 아는 거, 남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그래서 나를 알고 남을 알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원래 가드너가 얘기했던 것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연관찰 하나를 플러스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전 지능은 아직까지 논의 중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시켜가지고 전체 9가지의 지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드너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가드너가 이야기한 이 다중지능이라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드너 전에는 어떤 지능이 있었죠? 비내의 IQ가 있었습니다. 비내의 IQ. 그때 당시에는 뭐냐 하면 지능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거야. 너네 엄마가 머리 좋으니까 너도 머리 좋겠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내의 IQ는 옛날에 이제 생물학적인 지능을 강조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백인 우월적인 그런 지능 지수예요. 그래서 백인이 우월하다 이런 걸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IQ 문항 자체가 굉장히 문화 편향적이에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IQ는 타고나는 건데 백인이 우월해 뭐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좋아요. 자, 그래서 가드너는 뭐냐 하면 아니야, IQ는 타고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인지적인 영역만 딱 측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공부 잘하는 사람만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 착한 사람도 잘 살고, 그렇죠? 뭐 예술 잘하는 사람도 잘 살고 이러잖아요. 이건 그런 거 측정이 잘 안 돼요. 창의적인 거 뭐 이런 거 측정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오로지 지적인 거 잘 암기하고 잘 수학 잘하고 이런 거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인지적인 영역 요것만 국한돼 있고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봤던 IQ의 개념을 바꿔준 거예요. 자,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이거는 그래서 교육 개혁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인간의 능력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 그걸 보고 있어요. 인간의 능력은 다양해. 그리고 이 각각의 지능들은 연마하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자, 너무 다르죠. 옛날에 IQ, 비내의 IQ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강점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다중지능을 쫙 살펴보는 이유는 여기 지금 보시면 미영이의 지능 중에서 강점과 약점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찾는 이유가 뭐예요? 찾는 이유가 뭐죠? 여기 제일 마지막 문장에도 있지만 강점 지능을 통해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거예요. 자, 강점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강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몸 움직이는 건 좋아하는데 글씨 쓰는 거 싫어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몸 움직이는 활동하면서 글씨 쓰게 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야, 친구들하고 우리 동극 만들어보자. 너가 다 동극 짜봐. 말면서 같이 하는 거죠. 근데, 피터팬은 누구 맡기지? 그러면 여기, 팅커벨은 누구 맡기지? 이름을 써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이거 동극 하려고 그러면 뭘 막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음악 틀지? 우리 적어볼까, 여기다가. 그래야 선생님이 준비하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자기가 막 좋아하는 거 하면서 자기가 좀 싫어하는 것까지 같이 연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브리징이라고 해요. 연결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로젝트 스펙트럼 평가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평가이기도 해요. 대안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이 가드너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가드너가 한 얘기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진짜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드너의 미술 감상 이론도 작년에 나왔잖아요. 가드너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자,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첫날이라 엄청 자세하게 설명드리는데 개론은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넉넉해요. 뭐 우리 그동안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쁠 때 되면 또 이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은 가의 놀이에 나타난 유아들의 행동을 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가에 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지은이는 엄마 흉내를 내면서 청소하고 얼굴에 화장품 바르는 것처럼 놀이하고, 민우는 아빠처럼 면도하는 흉내를 내더니 장난감 자동차들을 세차하는 놀이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요거 이제 남근기의 특징을 좀 잘 아시면 되죠, 뭐. 그쵸? 요때의 특징은 뭡니까? 남근기 아이들은 이때 이제 성교육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이제, 성적인 그런 특성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에 대한 정체감 이런 것도 이제 내가 남잔데 내가 여잔데 뭐 이런 나의 성적인 정체감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애들이 막 궁금해하는 이런 시기예요. 그러면서 요때 특징은 뭐죠? 여기 해설지에 보시는 것처럼 동일시하는 과정. 동성의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해 나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하고 막 대입시키고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동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처럼 해야지, 우리 아빠처럼 해야지, 이런 게 굉장히 요 시기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런 특징을 지금 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단어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될까요? 자, 보시면 여기 문제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유아들의 행동을, 그죠? 여기에 반드시 유아의 행동 들어가야 됩니다. 자, 유아들의 행동을 쓰라고 했잖아요. 자, 유아들의 행동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분석 이론. 요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문제에 보시면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근거해서 유아의 행동을 설명하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 반드시 유아의 행동이 들어가야 되고 정신분석 이론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남근기에 해당하는 유아의 행동이고 얘네들은 동성의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들어가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은이와 민우 뭐 요런 이제 이름만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 한 행동을 써도 돼요. 지은이가 엄마 따라하고 여기 민우가 아빠 따라하는 이런 행동은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 아이의 행동, 사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아의 행동, 요 사례가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에요. 유아들이 이성의 부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일시 현상이다. 이렇게. 자, 그죠? 자, 그리고 이런 것은 동성의 부모를 흉내내면서 남성 또는 여성답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뒤에 문장 없어도 답은 됩니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이유,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 단어 같은 것들은 여기 동일시 현상 이런 거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앞에만 설명해도 답은 되고 그다음에 요 애들 사례를 써주고 동성의 부모를 흉내내면서 남성 또는 여성답게 되려고 노력하는 동일시 현상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써도 답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동일시 현상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면 됩니다. 그죠? 남근기, 동일시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으면은 프로이드 이론의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명심해야 될 것은 여기에는 반드시 유아의 행동이 어떤 형태로든 묘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론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요 두 개가 들어가 있어야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나 아는 거 나왔어 이러면서 막 프로이드 이론만 막 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남근기 프로이드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실게요. 나에서 김 교사가 사용한 조작적 조건 형성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에 보시면은 청각장애를 가진 지아에게 말하기를 가르칠 때 처음에는 정상적인 발음하고 조금만 비슷해도 와 칭찬해 줬어요. 왜 그러죠? 칭찬 안 해주면 나 안 할래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비슷해도 이제 칭찬을 막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좋아하는 과자까지 주고 막 이랬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얘가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더 이제 잘하게 돼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까처럼 그렇게 되게 못하면 칭찬 안 해주는 거예요. 칭찬 안 해주다가 진짜 잘할 때만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 요런 원리는 이제 이게 뭐죠? 조작적 조건 형성을 지금 쓰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이제 조건 형성이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동주의 원리가. 그래서 고전적 그런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주로 동물 실험에 많이 써요. 동물 실험에. 왜냐하면 이게 학습자가 별로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 뭐 있죠? 그 개 실험 있잖아요. 개한테 종소리 들려주면서 고기를 주면은 얘가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와, 나 침 흘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거는 본능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이고요. 여기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 이런 건 뭐냐면 학습자가 나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얘를 자극하면은 학습이 훨씬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조형, 조성 이런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 강화물을 조절하는 거예요. 강화물을 조절해서 학습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강화물을 처음에는 엄청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안 하고 싶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강화물을 막 세게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강화물을 계속 쓰긴 써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조금 못해도 막 계속 강화물을 주면 얘가 어떻게 할까요?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죠. 그래가지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겠죠. 근데 이제 얘가 또 칭찬을 받고 싶잖아요. 칭찬은 강화제가 되니까 과자도 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화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얘가 좋아하는 걸 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얘가 이제 조금 더 잘해야 또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더 잘하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제 그렇게 해도 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더 잘해야 되겠죠. 더 잘해야 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강화물을 조절하는 거예요. 개 실험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요런 실험을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이라고 보는데 같은 행동주의라 할지라도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에서는 이게 학습자를 너무 좀 동물 취급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 선택할 능력도 없고 그냥 전기 자극 주면 뭐 이렇게 쓰러지는 것처럼 자극대 반응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 이런 이론이고 여기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은 학습자가 선택한다. 더 효과성 있는 강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형 조성입니다. 조형 조성의 그 정의는 강화를 이용해서 목표 행동을 점진적으로 쭉 형성해 나가는 방법이고 주로 조형 조성 이런 거는 애들 생활 지도할 때 많이 씁니다. 방 청소 습관 기른다든지 뭐 이럴 때. 자, 그래서 요건 조형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정의는 강화를 이용해서 목표 행동을 점진적으로 형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을 적용한 예는 소거, 차별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실게요. 11번. 다의 밑줄근 검사에서 게젤이 사용한 발달 지수의 4가지 영역을 쓰시오. 나 안 외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자, 요건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외워서 쓰는 문제입니다. 자, 운동, 적응, 언어, 사회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게젤은 발달 스케줄 검사 요거 외우셔야 되고요. 용어 발달 스케줄 검사를 고안했어요. 자, 그래서 특정 연령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것은 보편적인지 기준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참 좋겠죠. 왜냐하면은 발달 지체 검사, 발달 지체아를 선별해내거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렇죠? 기계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 발달 스케줄 검사의 4가지 영역은 운동, 적응, 언어, 사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12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